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라이브 강의 때 뭐 그냥 경찰청에 대해서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뭐 제가 직접 시험 본 건 아니지만 문제를 보고 야 어떻게 이게 문제를 본인이 시험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또 문제를 막무가내 내서 제가 좀 한마디 했었는데 진짜 이 경찰청 관계자 요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 다시 한번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수험 준비하는 친구들 정말 힘들게 공부합니다. 아마 직원분들 같은 경우도 출제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승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채용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정말 여러분들 피땀 흘리게 공부를 하고 특히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해 가지고 본인 돈으로 버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엄마 아빠의 도움 받아서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인생에 걸린 문제를 너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이걸 갖다 출제해 버리면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시험이라는 거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객관성이라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당연히 합격하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합격하지 못한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뭐냐 거의 운7 기상? 뭐 운7? 아니 운8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점수가 좋은 점수 얻고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수긍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관계자분께 정말 자 요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내년 시험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출제하진 않겠지만 시험이라는 거는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변별력과 난이도를 좀 갖춰주셨으면 하고 막무가내 출제 교수님들이 출제위원들 나 이렇게 실력된다라고 해서 너희들 한번 풀어봐라 실력 자랑하는 절대 그런 시험이 되지 않도록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라이브 강의 때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않고 자 이제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요거 진행할 건데 해설 강의는 하나하나 우리 1번부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1번부터 총 40번까지 설명 드릴 건데 자 일단 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험이 2022년도 2차 시험 도대체 어떻게 출제가 됐냐 개략적인 여러분들 출제 경향, 출제 패턴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번부터 해가지고 40번까지 문제를 해설 강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설 강의 자세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해설지 문제하고 해설지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 들으면서 해설지 같이 보시고 또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요 강의 듣는 분들은 우리 순경 채용 준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승진 준비한 분들 그 다음에 경관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승진하고 경관 시험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채용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 요거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꼭 마스터를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꼭 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해설 강의 진행할 때 1번부터 40번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요 강의 듣는 친구들 이제 2023년도 1차 시험을 준비할 텐데 아쉽게 내가 커트라인 부근에서 야 이거 고배를 마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친구들은 상당히 좀 실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직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친구들 그래서 아직은 기본기를 많이 쌓아야 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자 최소한 요 강의를 들을 정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공부한 지 한 넉 달에서 6개월 정도 최소한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해설지에 자세히 설명 나왔기 때문에 정말 쉬운 것들 굳이 뭐 해설이 필요 없고 해설지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그런 것들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해설이 좀 필요한 것들 그거 중심으로 문제를 설명을 드려서 완급 조절할 테니까 강의 들을 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때는 제가 일단은 요 강의 듣는 우리 채용 준비하는 친구들 일단 중요한 게 이번 시험은 그렇다 쳐. 이번 시험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중요한 거는 다음 시험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선생님 제가 방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아마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 내년 시험을 과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고해서 내년 대비 전략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22년도 뭐 2차 시험에 대해서 말도 많고 참 탈이 많았습니다. 올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험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출제위원도 그렇고 이 모험을 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시험이 제도가 좀 바뀐다 그러면 바뀌는 첫 해, 그 다음에 사법 시험도 제도가 바뀐다 그럼 바뀌는 첫 해, 그 다음에 올해 경관 시험이 작년까지는 주관식 2과목이 객관식 4과목 있었는데 올해는 싹 객관식으로 해서 바뀌었죠. 제도가 싹 바뀌었고 자 우리 채용 시험도 마찬가지 올해 1차 문제가 싹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바뀌는 첫 해에는 출제위원도 그렇고 출제 기관도 그렇고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요게 이제 받기는 첫 해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난이도 변별력 조절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욕 엄청나게 욕 바가지로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을 많이 합니다. 몸보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기는 첫 해에는 그렇게 너무 어렵거나 너무 뭐 출제 그냥 확 비틀거나 그렇게 출제는 하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채용 시험에서 1차 시험이 그냥 무난한 시험이었고, 그럼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습니다. 평이했는데,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올해 경관 시험 이 최근에 한 달 전에 경관 시험 있었죠. 경관 시험도 마찬가지 그냥 시험 자체가 그냥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채용 시험 같은 경우 1차 한번 출제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2차 요 관련해서 8월에 요 시험이 있었는데, 난이도가 제가 수업 시간에 늘상 말씀드렸는데 올해 1차 시험이 너무 이제 평이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이거 예상치 못하게 난이도를 너무 올렸습니다. 그다음 출제경 자체를 자, 이거 너무 그냥 틀어버리다 보니까 또 이게 우리 형사법만 그런 게 아니고 경찰학도 마찬가지 거의 한 최근 10몇 년도 사이에 10년 사이에 거의 역대급으로 채용 시험도 제가 아마 봤을 때 거의 뭐 한 10년 요 동안 우리 시험이 1년에 보통 한 2번 정도 있는데 거의 역대급으로 상당히 좀 난이도를 높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좀 시험 보는데 내내 진땀을 좀 흘렸을 것이고, 그다음에 결과도 생각보다 좀 많이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를 아마 받아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시험과 관련해서 그럼 올해 2차 시험에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을 것이냐라고 한번 보면, 일단은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박스 문제가 나옵니다. 박스 문제는 조합형 박스가 있고 그다음 개수형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면 수험생 입장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박스 문제가 비중이 좀 낮다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 풀기가 조금 나은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 박스 문제가 총 14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14개 40문제에서 14개면 거의 3분의 1 정도, 거의 한 30% 넘게 출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중이 일단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박스 문제. 다만 박스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당히 뭐 난이도와 별명 조절하거나 많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지는 그렇게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스로 출제하긴 했지만 문제가 좀 평이한 문제, 무난한 문제들이 좀 많은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고, 첫 번째 일단 박스 문제가 좀 많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이 느끼는, 자, 우리 요거와 관련해서, 자,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일단 박스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험에서 이게 40문제짜리 시험으로 바뀌면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사례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 올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사례형 문제가 뭐 요거와 관련해서 한 문제 정도 요거 출제가 되는데, 올해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서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경관 시험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있었던 경관 시험도 사례형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올해 2차 시험의 기본적인 특징은 사례형 문제가 자, 요거와 관련해서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많이 출제됐다. 사례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전쟁에서 여러분들 아마 지뢰, 남학생들 아마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지뢰를 잘 알 겁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전쟁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니까 지뢰를 아마 아실 텐데, 사례형 문제는 뭐하고 비슷하냐? 전쟁에서 약간 지뢰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전쟁에서 여러분들 지뢰를 매설한다, 지뢰를 설치한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뭐 그 부대, 그 군인을 뭐 몰살하거나 그런 목적보다는 어떻게든 이 부대가, 이 군대가 진군하는데 속도를 늦추기 위한 그 역할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사례형 문제도 마찬가지. 사례형 문제가 중간중간 40문제에서 중간중간 배포가 됐다 그러면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순 사제형 문제보다는 문제 푸는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길어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례 문제는 짧게는 뭐 1분 30초, 뭐 상당히 난이도 어렵다 그러면 길게는 한 2분 정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뭐 3문제, 4문제, 뭐 3문제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 만약에 3문제다 그러면 일반 사제형 문제 푸는데 한 문제당 1분 잡았을 때 보통 한 3분이면 푸는데, 이게 사례형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건 문제 푸는데 한 5분에서 6분 정도가 늘어납니다. 거의 여러분들 더블로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올해 우리 2차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5개나 출제됐습니다. 5개나 출제됐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보통 형사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 문제 40문제를 푸는데 한 40분 내에 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가 정말 쉽게 출제되지 않은 한 보통 한 43분 그래서 45분 정도. 그래서 저도 동형 모의고사 풀 때 형사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량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즉 경찰학에 비해서 분량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동형 모의고사 풀 때 한 43분
요 정도 주는데 야, 요거를 갖다 43분 혹은 요 시간 내에 좀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례 문제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적인 좀 부담이 됐던 그 특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와 관련해서는 원래 시험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야, 상당히 뭐 지엽적인 판례, 지엽적인 이론 이런 것들이 좀 비중이 높다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요 지엽적인 이론이나 판례 같은 경우에 요것들이 여러분들 출제 비중이 낮다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가 좀 수월하게 느껴지고, 근데 이번에 출제가 됐던 여러분들 자, 이론과 관련해서 지엽적인 이론이나 지엽적인 판례, 자, 이것들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출제 비중 같은 경우에 우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설 이론적인 부분이 문제가 크게 이제 한 두 개 정도, 그러니까 단독 문제로 나온 거 그거 보면 한 두 개와 관련해서 우리 범죄 본질 4번 문제가 하나 있죠. 요거는 뭐 거의 킬러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10번 문제도 요 문제도 우리 형법 총론의 죄수 파트에서 죄수 판단할 때 도대체 뭘로 판단할 거냐, 뭐 법익 표준으로 할 거냐, 구성요건 표준할 것이냐, 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지엽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형법의 맨 뒤에 보면 13번에 자, 일단은 조문 문제, 형법의 맨 뒤에 총론 파트에 우리 형벌론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잘 다루지 않은 상당히 좀 지엽적인 조문 이론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형법의 14번 문제 보면 학대 관련해서 야, 이거 거의 뭐 법원 행시도 상당히 좀 지엽적인 요 판례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출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 아무래도 낯선 것들, 그다음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엽적인 것들이 출제된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좀 어려워지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의 체감 난이도를 마찬가지로 확 올렸던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또 여기다 플러스 뭐 하나 정도 더 한다 그러면 약간은 새로운 유형, 신유형 문제. 보통 여러분들 시험 문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출 문제는 바이블이고 기출은 기본입니다. 기출 문제 여기다 풀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새로운 유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유형 자체가 없고 단순히 그냥 기출 문제를 반복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좀 내려가는데, 우리 새로운 유형 문제들이 물론 이제 이런 문제들은 출제위원들이 상당히 좀 공을 들인 양질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낯서니까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파트를 본다 그러면 우리 형법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엽적인 이론 학설, 그게 이제 킬러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킬러 문제, 우리 아까 4번 요 킬러 문제 있는데 여기 하나 있었고, 10번 우리 재수론 관련해서 우리 법익 표준설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좀 출제가 됐던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파트가 우리 증거 파트의 전문법칙입니다. 우리 공판에 나오는 전문법칙인데 전문법칙이 통상적으로 문제가 한 두 문제 전후 뭐 이렇게 좀 출제가 되고, 올해 1차 시험에서는 전문법칙이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2차 시험에서는 전문법칙이 네 문제 출제됐습니다. 보통 이제 형사법이 문제 출제 비중을 보면 한 12문제 정도 전후, 그다음에 형법이 한 28문제 정도 전후해서 출제가 되는데 12문제 정도 전후해서 우리 전문 법칙이 4문제가 출제했던 거는 출제 비중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상당히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또 이게 전문 법칙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사례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소송 파트에서 전문 법칙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사례 문제들이 많이 출제돼 가지고 이번 시험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상, 상, 중, 하 뭐 이렇게 봤을 때 거의 한 상 정도 됩니다. 난이도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혹자는 학생들이 이거 얼마 전에 7월 말에 봤던 경관시험하고 이거 문제집 바뀐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경관시험이 거의 우리 시험 같이 문제가 좀 평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요 순경 채용 문제가 경관시험 난이도로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난이도 기준은 거의 한 6급 정도, 우리 변호사 시험 특채 있죠, 6급 정도, 요 정도 난이도로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좀 고전했던 좀 그런 부분일 것 같고, 자, 일단은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됐고,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됐냐 문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해설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해설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설명이 좀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그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문제가 좀 쉬운 것들 여러분들 충분히 해설지 보고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가볍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에 우리 재용법정주의, 우리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요거는 문제는 그냥 뭐 평이한 문제입니다. 문제 좀 쉽게 출제되는데 보기 2번만 잠깐 보십시오. 2번. 자, 형벌법규에 적용 대상이 되는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법규 해석에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것이냐라고인데 우리 형벌법규에 대해서는 죄용법정주의가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거 행정법규 이것도 죄용법정에 적용될 것이냐라는데 판례는 형벌법규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법규도 똑같이 죄용법정주 유추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일단은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에서 2번하고 4번 요 두 개를 볼게요. 2번하고 4번. 자, 문제 2번에 보기 2번 보시면 양벌 규정에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에 자, 공무원 수인의 사용인은 여러분 뭐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 가운데 A, B 법인의 사용인은 직접 자, 실행위를 가담하지 않고 C 법인의 사용인만이 실행위를 분담한 경우에 A, B 법인은 C 법인과 자, 공동 청범이 될 수가 있다. 우리 양벌 규정에 처벌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법인 파트와 관련해서 A 법인이 있네. 자, 법인에 대해서 A 법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B 법인이 있고, C 법인인데 여기에 우리 사용자는 뭐 쉽게 말하면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직원. 자, A 법인의 직원이 스몰 A가 있고, B 법인의 직원이 자 스몰 B가 있고, C 법인의 직원이 스몰 C가 있네. 근데 얘네들이 자 일단은 범죄와 관련해서 위법 행위, 어떤 행위를 갖다 공모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과점,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A 회사, B 회사, C 회사, 뭐 통신사와 관련해서 통신사, KT, SKT, 자 그다음에 LG텔레콤, 얘네들 회사 사장들이 사장들이랑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통신사 우리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금액을 좀 올리자, 10% 올리자라고 해. 얘네들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담합행위를 했습니다. 담합행위를 했는데, 자 요거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한 회사는 자 일단은 얘네들이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단 누가 요거와 관련해서 일단 주도해서 금액을 먼저 자 인상을 했냐, 자 요거 C 회사 측에서 먼저 올렸습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공모를 하고 실질적으로 행위할 행위를 C 사장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얘네들을 양벌 규정에서 당연히 C 법인도 자 일단은 처벌을 받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A 법인하고 B 법인 즉 A 회사하고 E 회사 자 이때도 양벌 규정에서 처벌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밑에 사장을 볼까요? A 사장, B 사장, C 사장이 공모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행위한 놈은 누가 있냐? C가 있을 경우에 그럼 당연히 A하고 B도 얘네들이 형사 책임, 공동점을 책임을 지죠. 그럼 얘네들의 사장도 공동점을 책임지니까 당연히 자 A 법인, B 법인, C도 얘도 양벌 규정에서 자 이때 책임을 지겠구나. 양벌 규정에서 자 요거와 관련해서 공동청범 자 요거를 인정을 한다. 일단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례 자체는 뭐 기본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 공동점의 기본적인 특징은 A하고 B하고 공모해가지고 자 만약에 갑과 을이 공모해서 A를 살해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갑이 직접 칼로 찌르고 을은 근처에서 망을 봤다 하더라도 그냥 죄명이 똑같이 가죠. 죄명이 같은 형사책임 부담한다. 그 기본 원리를 아시면 이거는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4번 지금 보시면 보기 4번에 자 판례는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자를 업무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에까지 확장하고 있어. 법인께 없는 공공기관. 자 법인께 없는 공공기관 여기다 키포인트 하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법인께 없는 공공기관. 자 법인께 없는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 규정에 처벌될 수 있고, 자 해당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도 양벌 규정에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 양벌 규정 관련해서 여러분들 법인도 처벌한다 그러면 법인 자 일단은 법인은 뭘 얘기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 등기된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된 법인.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우리 두 번째 오른쪽에 법인께 없는 공공기관이다. 법인께 없는 공공기관. 법인께 없는 공공기관은 미등기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업 중에서 공기업들 있죠. 공기업들 같은 경우 뭐 공사, 한국도로공사, 뭐 LH공사다라고 했을 때 걔네들은 여러분들 등기된 법인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공공기관이지만 등기된 법인이 아닌 미등기 법인이다.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양벌 규정에 처벌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등기 법인하고 미등기 법인하고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당연히 유추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처벌받을 수가 없고 정답은 4번이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문제 3번 보시면
자, 범죄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보기 3번하고 4번은 뭐 쉽게 소구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보기 1번 고의의 본질에 관한 용인설. 이거는 여러분들 지문 자체가 상당히 좀 들러리지만 지엽적인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문제 풀 때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다음 중 자, 요거와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뭐 4번 나왔다라고 했을 때 2번에 대해서 충분히 요거 소호가 되네. 3번도 요거 소호가 되고 4번도 요거 소호가 된다. 그럼 요거 정답 몇 번이 될 것이냐? 당연히 정답은 1번이 되죠. 그래서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1번 지문에 대해서 판단을 못한다 하더라도 2번, 3번, 4번 요걸로 충분히 소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구법을 풀면 됩니다. 그다음 반대로 자, 어떤 지문과 관련해서 문제를 푸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는데 1번은 잘 모르겠단 말이야. 2번도 잘 모르겠고 3번도 잘 모르겠고 근데 4번 보니까 틀렸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굳이 1번이 너무 지엽적이고 2번도 3번도 상당히 뭐 지엽적인 이론 판례 나왔다 하더라도 4번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그럼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제 3번과 같이 자, 3번하고 4번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뭐 중요한 판례나 중요한 이론이네. 그다음에 자, 요거와 관련해서는 요 지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나오는데 그냥 경우에 따라 들러리지문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들러리지문.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 굳이 내가 꼭 여기까지 알아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 들러리지문이니까. 그래서 내가 설령 이 지문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뭐 내년에 승진 준비한다거나 경관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 나오는 들러리 지문 선생님 제가 이것까지 꼭 공부해야 됩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들러리 지문들은 눈에 한번 싹 발라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번에 보기 1번은 그냥 들러리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에 2번 같은 경우는 판례가 약간은 좀 중요도 많이 떨어지는 판례인데 우리 법원의 기본적인 논지가 있죠. 우리 형법상 고의와 관련해서 뭐 고의는 미필적 고의나 확정적 고의 중에서 어느 것까지 있으면 되냐? 고의는 당연히 미필적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미필적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목적 범위에서 인식도 마찬가지 확정적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우리 형법에서는 자, 목적 범위에서 인식, 고의 자, 그냥 모두 다 100% 미필적 고의. 그다음에 목적 범위에서 인식은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된다. 요거 아시면 요거는 뭐 정답 보기 2번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범죄 본질에 관한 4번 문제다. 그러면 형법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 우리 4번은 완전한 이거는 뭐 거의 100점 방정 킬러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위에 박스 첫 번째 박스 보면 첫 번째 박스에 우리 가바고일 용어만 잠깐 볼까요? 우리 4번 문제는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굳이 이거까지 풀려고 하지 마시고 채용시험 친구들은 실제 시험에서 풀었을 거고 그 다음에 경관이나 승진 준비한 분들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요? 모르겠네? 그냥 여러분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다시 내가 자 복습할 때 채점할 때 이걸 내가 숙지해야 되겠다 마스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버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첫 번째 박스에 형법적 평가의 중심 외부적 행위와 현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오른쪽에 현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두고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요거 범죄 본질 관련해서 객관주의하고 주관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학설이냐? 객관주의 학설. 즉 고전 학파가 취하는 객관주의 학설이고 그 다음에 자, 그렇지 않다. 외부적 행위와 현적으로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그를 발생시킨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을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오른쪽에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을 두고라고 하는데 이건 좀 주관주의 학설입니다. 주관주의. 그래서 이 학설은 뭐 굳이 요거까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객관주의, 주관주의다 그러면 사법시험은 사실 거의 다 안 다룹니다. 사법시험에도 나온다 한다 그러면 거의 여러분들 고득점 방정 혹은 거의 100점 방정 문제로 출제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또 확실하게 킬러 문제는 뭐냐? 기형디은 디귿디귿에서 밑에를 갖다 개성 박스로 했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욕심내지 마시고 뭐 그런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 자, 밑에 우리 5번 피해자 승낙에 관한 설명 쭉 나왔는데 기형디은 디귿디귿 디귿집만 하나 볼까요? 디귿. 자, 형법 24조 피해자 승낙 정당방위 긴급필연 자구행위와 같이 상당한 이유라는 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나라고 하는데 정당방위 긴급필연 자구행위는 상당한 이유를 요건하는데 피해자 승낙은 요건 상당한 이유를 요건하지가 않죠. 요거는 뭐 워낙 많이 나왔던 질문이고. 자, 그다음에 우리 6번의 기대 가능성. 자, 기대 가능성 1번, 2번, 3번, 4번. 3번하고 4번은 당연히 소가 될 거고 우리 1번은 이론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당히 좀 지엽적인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들러리 지문이고 이거는 뭐 굳이 몰라도 되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 판례 보시면 자, 갑이 담배 제조업 허가 없이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제조한 경우에 요거 이제 우리 전자담배 얘기하죠. 담배 피우는 친구들 알 텐데
관련 담배 제조업에 허가 기준은 존재하나 자, 전자담배 제조업에 관한 허가 기준이 없는 이상 갑에게 담배 제조업 관련 법령에 허가 기준 준수하거나 허가 기준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야, 이게 일반 담배는 관련해서 어떤 허가 기준이 있는데 전자담배에 관한 허가 기준이 없네. 그럼 내가 이 전자담배와 관련해서 이거 법 위반, 즉 법 지키지 않으면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 법제주의 국가에서 따라서 자, 이런 경우까지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요거까지 요구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당연히 법 준수해야 되죠. 즉 기대 가능성이 있다. 요 얘기입니다. 판례 자체가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요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우리 법적 마인드, 일명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리걸 마인드로 요거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7번 문제를 좀 볼까요? 7번. 자, 우리 7번에 간접정범 나와 있는데 간접정범. 자, 1번, 2번, 3번. 요 간접정범 문제도 문제 자체는 좀 평이한 문제고 이거는 1번, 2번, 3번 충분히 요거 속으로 걸러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4번이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진 이론적인 부분인데 소구법으로 일단 잡아낼 수 있는 문제는 그냥 평이한 문제입니다. 평이한 문제고 4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 경관 시험 준비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승진 준비하는 분들 요 4번 지문을 좀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요 이론적인 학설적인 부분인데 4번. 자,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이용자 이용 행위시로 보는 경우 간접정범 관련해서는 우리 학설은 실행의 착수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친놈한테 총 알아 주면서 야 가서 A 죽여버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미친놈한테 총 알아 주면서 A 죽여버려 라고 했는데 자, 이 미친놈이 내일 가서 범죄를 했다. 즉 정범이 내일 범죄를 했다. 그럼 실행의 착수를 언제로 볼 것이냐. 내가 오늘 얘한테 시킬 때 즉 오늘 낮에 실행에 착수될 것이냐 아니면 정범이 직접 가서 죽일 때 즉 내일 낮에 죽였다 그러면 내일 낮에 실행에 착수될 것이냐라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학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요 4번 질문 다시 보십시오.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 이용하여 자, 이용자 이용행위시로 보는 거. 즉 제가 오늘 미친놈한테 야 가서 죽여버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오늘 실행의 착수로 볼 때 요걸 얘기합니다. 오늘 실행의 착수로 볼 때 오늘 내가 가서 죽이라고 총도 주고 그 다음에 돈까지 줬는데 얘가 내일 가서 죽이지 않았네? 그럼 이때 뭐가 될 것이냐? 이때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미친놈이니까 책임이 조각될 거고 저는 살인죄 미수가 되겠죠. 즉 살인 미수죄 간접정범이 됩니다. 살인 미수죄. 근데 만약에 실행의 착수를 갖다가 미친놈이 가서 얘가 방아서 당길 때 그때 실행의 착수로 인정해버린다 그러면 아직 오늘 낮에 제가 시키기만 했고 얘가 오늘 밤에 검거됐다. 그럼 아직 실행의 착수가 없죠. 근데 얘는 이제 책임이 조각되니까 무죄가 될 거고 저는 이때 뭐가 될 것이냐. 살인죄 예비가 됩니다. 살인 예비죄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우리 4번 지금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중간에 컴마 다음에 이용자 이용의사 외부적으로 표현되기만 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돼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죠. 축소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미친놈한테 약 가서 죽여버려 시키기만 했다. 그러면 이건 살인죄 미수해 즉 간접정범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실행의 착수가 확장되는 좀 그런 비판을 좀 받습니다. 그 다음 8번에 공동점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요거는 뭐 과시범의 공동점을 인정할 것이냐 요 내용인데 우리 판례는 과시범의 공동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하고 4번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3번 지금 보시면 자, 가벌병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의 주식 총수의 자, 일단 5% 이상을 보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동법은 이러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처벌한 진정부자범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 일단 여러분들 주식과 관련해서 만약에 제가 뭐 삼성자 주식을 일정 지분 이상 이 얘를 갖다 보유하고 있다. 그럼 반드시 이거 보고하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왜? 주식을 내가 일정 부분 이상 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경영권 간섭할 수가 있거든. 주식을 내가 많이 먹어가지고 얘를 갖다 경영 뺏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걸 갖다 보고하고 그다음 공시하게 돼 있는데 자, 요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세 번째 중간에 볼까요?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동법은 이러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를 처벌하는 진정부작위 범위. 자, 주식 변경 보고 의무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 일단은 반드시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 그럼 처벌한다. 다시 말해서 얘는 진정부작위 범위에 해당합니다. 자, 불구하고 갑과 을, 자, 주식회사만 공모하여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자, 보고 의무가 있는 갑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그다음 병 주식회사에게 주식된 변경 보고 의무 위반죄 공동 전범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일단 갑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병 주식회사가 있는데 자, 요거와 관련해서 갑 회사가 있고 을 회사가 있고 병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진정 부작위 범위라고 했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진정 우리 부작위 범위다라고 하는데 진정 부작위 범. 근데 얘는 일단은 갑과 을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갑과 을은 보고를 안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경우에 병도 마찬가지로 공동 전범, 즉 진정 부작위 범. 자, 요거에 대해서 공동점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보고 의무가 있는데 보고 안 한 놈만 이건 당연히 되겠죠. 보고 의무가 있는데 보고 안 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공동 전범이 되는 거지. 자, 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진정부자면 공동전범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공통의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죠. 자기 의무가 있고 하지 않았을 때 우리 대표적인 어떤 판례가 있냐? 그러니까 판례라기보다는 사례.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 그다음에 제 아들 네명 초등학교랑 제 아들 네명 강에 놀러 갔거든. 근데 애가 물에 빠졌네. 애가 아빠를 보면서 아빠 살려줘라고 해. 막 허우적거리면서 아빠 살려줘. 근데 아빠가 애를 충분히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안 했네. 근데 제 와이프한테 여보 그냥 이참에 우리 얘 하나 정리할까? 그냥 가자라고 해서 짐 싸서 갔을 때 저도 구조하지 않고 엄마도 구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 부작용 살인죄 공동 전범이 됩니다. 근데 저만 구조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저만 부작용 살인죄가 되고 제 와이프는 부작용 살인죄 공동 전범이 되는 게 아니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3번은 X가 되고 4번 자, 강도를 모의한 갑을 병이 A에게 칼을 들이대는 후 일단 얘네들이 갑을 병, 강도를 모의한 갑을 병 여기다 키포인트를 잡을까요? 자, 일단 얘네들이 모이는 강도만 했습니다. 자, A에게 칼을 들이댄 후 자, 전화선호 A의 손발을 묶고 폭행하여 반항 억압한 후 갑이 다른 방에서 물건을 찾는 사이 을과 병이 공동으로 A를 강간하고 다 같이 도주했다. 그럼 강도한 가지 공동점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모이는 강도만 했죠. 강도만 모였는데 나머지 두 놈이 엉뚱한 거 해버렸네. 강도 강간까지 했다. 그럼 이거 강도 강간의 공동점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 강도만 공모했기 때문에 강도 한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공동전범이다. 그럼 기본적인 특징은 공동전범 뭐냐? 공동전범 기본적으로 똑같이 가거든.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강도를 공모했는데 갑은 직접적으로 강도를 하고 을은 근처에서 망을 봤다. 그러면 이 경우에 둘 다 강도죄 공동전범이 되는데 조그만 거 하기로 했는데 결과 커져버렸네. 예를 들어서 강도하기로 했는데 자, 갑이란 놈은 강도를 하고 을이 놈이 근처에서 망을 보는데 갑이 강도 치사를 해버렸네. 그럼 을도 마찬가지 이때 강도 치사죄 공동전범이 되죠.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는데 자, 일단 이것만 하기로 했는데 야, 이거 다른 거 해버렸네. 다른 거 했다. 그럼 이때 공동점을 인정할 것이냐? 이때는 공동점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강도죄하고 강도강간죄는 다른 죄거든. 따라서 강도만 하기로 했는데 다른 놈들이 강도 강간했다. 그러면 자, 요거 망을 봤던 놈 강도강간죄 공동점을 인정할 것이냐? 요거는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달리 봅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사례하고 우리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 강도 살인죄가 있죠. 강도만 하기로 공모했는데 딴 놈이 강도 살인해버렸네. 그럼 이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 공동점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원칙상 인정하지가 않죠. 일단 이렇게 싹 보시면 되고. 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거 8번 문제 요거 난이도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하고 2번은 충분히 요건 소구할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이 3번하고 4번 특히 이제 3번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좀 어렵고 4번 여기서 자칫 낚일 수 있는 문제라서 난이도가 보통 이제 한 중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9번 자, 부작위 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 기억은 뭐 워낙 중요한 부분 부작위한 공산 표시 무효죄가 된다라고 했고 자, 니은은 요거와 관련해서 최신 판례입니다. 뭐 찌끼특강 때 한번 설명을 요거 드렸던 부분인데 자, 니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자의 연구 책임자 갑이 처음부터 소속 학생들 연구원들에게 학생 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가 없이 공동관리 계좌에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 권한을 가질 의도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의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일단 연구부의 삥뜰 생각으로 했습니다. 연구비를 갖다가 편취할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이거 사기죄 될 것이냐라는데 사기죄 된다. 최신 판례 찌끼특강 때 이거 해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디귿, 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피부 착장, 갑이 그 장치의 구성 부분이 자, 휴대용 추적 장치로 분실한 후 3mm 경과하도록 보호관찰소에 분실 신고하지 않고 돌아다녔다. 자, 여기에 3mm 경과하도록 보호관찰소에 분실 신고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 여기다 키포인트 하나 잡을까요? 자, 얘가 일단은 분실했는데 3일이 되도록 분실했다 그럼 바로 요거 신고하도록 해야 되는 이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어떤 조치 취하지 않고 돌아다녔네. 3일이 되도록. 자, 세 번째 중간에 분실은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 장치가 없는 상태를 방치한 부작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8조에 따른 전자장치의 효용의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부작위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된다라고 봤습니다. 반드시 요거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니을 지문 요거는 뭐 기존에 나왔던 판례고 그 다음 미음도 보겠습니다. 미음. 자, 대출 자금으로 빌딩을 경락받았으나 분양에 저조하여 자금 조달에 실패한 갑과 을은 자, 부수 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 위하고 자, 1년의 위탁 기간 후 재매입하기로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했다. 자, 그럼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이면 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갑과 을의 행위는 사기죄 요건서 부작위한 기망, 즉 부작위한 사유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요거 속이고 은행을 대출 받았죠. 은행에서 이거 알았으면 당연히 대출 안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건 부작위한 사기가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자, 9번 문제도 조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일단 디귿 지문 자체가 요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때 부분이고 그다음 개수형 박스 문제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요거 5개 출제됐으니까 문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 우리 10번 가볼까요? 자, 시험 보면서 여러분들 아마 시험 끝나고 요 강의 아마 여러분 듣고 있을 때 보통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뭐 늦으면 수요일쯤 요 강의 듣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번에 합격 좀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저조해가지고 이번에 멘탈이 털려가지고 아직도 그 여러분들 후폭풍의 여운이 그 여진이죠. 여진이 아직도 지금도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어차피 여러분들 이번 시험 많이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결과 안 좋았다. 어차피 지나간 건 빨리 잊으십시오. 자꾸 지나간 거에다 여러분들 지나간 버스에 막 부여잡고 여러분들 막 한다 그러면 괜히 본인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은 나한테 기회가 아직은 주지 않았나 보다라고 해서 일단 빨리 잊어버리고 잊을 건 빨리 잊고 그 다음에 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내년 1차에도 이런 여러분들 자,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올해 잘 준비했는데 나 충분히 합격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 2차에 결과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내년에 또 공부를 6개월 동안 잘 준비했는데 내년 결과 또 안 좋죠. 그럼 그때 도저히 멘탈이 버티질 못합니다. 그다음 멘탈이 깨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험을 잘 분석을 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다음에 내가 뭘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잘 검토해서 내년 6개월 다시 준비해서 내년 시험에서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 볼까요? 10번. 10번 문제도 여기 문제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우리 죄수 판단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 학설이 있는데 몇 개 학설이 있는데 사실 이 학설은 거의 잘 다루지가 않습니다. 다루지가 않는데 요걸 갖다 일단 문제로 출제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난이도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요거는 제가 완전 100점 방정 킬러 문제까지 그렇게 잡지 않은 거는 이거는 문제를 사지선다형으로 문제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4번 문제는 여러분들 범죄 본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수형 박스 문제였죠. 그런 거 도저히 못 잡아. 그런 거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런 거는 버린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자 우리 10번 문제 관련해서 우리 가번 나번 쭉 나왔는데 여기 질문 잠깐 볼게요. 보기 1번부터 보십시오. 자 보기 1번의 자연적 행위표준설 다른 말로 행위표준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죄수 판단할 때 우리 판단 크게 이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판례는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혼합적으로 선택하거나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첫 번째 행위표준설 행위표준설은 뭐냐라고 하면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하나다 그럼 일제가 되고 행위가 여러 개가 된다 그럼 이때는 수제가 됩니다. 우리 상상적 경합은 여러분들 행위가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는데 제가 여러 개 나오는데 행위 표준설 입장이다.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냐? 상상기압도 일제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가번하고 나번, 가번 볼까요? 자, 공무원 갑은 직무와 관련하여 을로부터 매월 한 달에 일단 1일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서 뇌물 수수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1월 달에 100만 원, 2월 달에 100만 원, 3월 달에 100만 원. 그러면 총 10달 동안 1000만 원 받았다. 그럼 이건 행위가 10개죠. 그러면 행위 표준설 가정에서 이건 못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이건 수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 A의 음료수에 치사량의 독약을 한 번에 넣고 가버린 후, 그 음료수를 나눠 마신 A와 그의 비서가 사망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음료수 하나 가지고 두 명이 죽였죠. 하나 가지고 두 명이 죽였다. 우리 통상적인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러면 두 개의 살인죄 요거는 상상 경합이 될 텐데 행위 표준설이다. 행위가 하나가 되죠. 그럼 이건 뭐가 되냐? 일죄가 됩니다. 일죄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익 표준설. 법익 표준설이라는 건 보호법익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호법익이 하나다 그러면 일죄가 되고 보호법익이 우리 여러 개다 그러면 이때 수재가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나는 전속적 법익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법익 주체마다 한 개의 죄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나 지문에 대해서는 A도 죽였고 B도 죽였죠. 그러면 A에 대한 생명, 그다음 B에 대한 생명 이때는 보호법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개가 되겠구나. 두 개 우리 살인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에서 구성요건 표준설 이건 구성요건 가지고 판단합니다. 구성요건 표준설로는 갑의 10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가 일죄인지 수재인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구성요건 관련해서는 구성요건이 다르다. 여러분들 뭐 사기를 치고 강간했다 그럼 사기죄에 대한 구성요건 그다음 강간죄에 대한 구성요건 이 구성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이때는 당연히 수재로 빠질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 포괄일죄 같은 경우가 있어. 또는 경우에 따라 상습범 같은 경우에 내가 1월 달에 1000만 원, 1월 달에 100만 원 받고 2월 달에 100만 원 받고 3월 달에 100만 원, 4월 달에 그래서 총 10달 동안에 10번에 여러분들 뇌물 수수했을 경우에 그럼 이거 10개 수뢰죄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한 개 수뢰죄, 일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구성요건 가지고 판단하는 견해의 입장에서 하면 요걸 갖다가 일죄로 뺄지 아니면 수재로 뺄지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네 번째 의사표준설. 자, 의사표준설이라는 거는 내 생각 가지고 말합니다. 생각. 자, 의사표준설에 따르면 갑의 경우에 갑이 10회 뇌물수수 과정에서 단일의 범위. 우리 두 번째 중에 단일의 범위 여기다 키포인트 잡을까요? 자, 단일의 범위다 그러면 일단 범죄에서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범위를 가져온지 불문하고 일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의사표준설은 내가 범죄에서 하나다 그러면 일죄가 되고 그다음에 범죄에서가 여러 개다 그럼 이때는 수재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 뇌물 먹을 때 가번에서 내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먹을 범죄 요소가 하나였다. 그러면 이건 수뢰죄 포괄일죄가 되는 거고 일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1월 달 하나, 2월 달 하나, 3월 달 하나 각각의 먹을 범죄 요소가 있었다. 그럼 이건 뭐로 빠질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10개 수뢰죄가 됩니다. 요게 이제 의사 표준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위 표준설 그다음에 구속 요건, 그다음에 의사 표준설 이런 것들은 거의 죄수 판단에서 다루지 않은데 이게 이제 출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난이도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관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10번에 우리 보기 1번, 2번, 3번, 4번 요 각각의 우리 죄수 잡아내는 이 법익 관련해서 요 표준설은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경관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다음에 승진분들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 그런가 보다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승진 준비한 분들은 너무 이렇게 지엽적인 걸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요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서 승진하고 경관은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경관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승진하고 경관하고 문제와 관련해서 형사법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출제 패턴이나 난이도에서? 그건 올해 시험에서 입증을 했죠. 올해 우리 여러분들 경관시험 물론 경관시험 같은 경우 제도가 이제 처음 바뀌다 보니까 경관시험 자체가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채용시험 순경 채용시험 같은 경우는 올해 1차에서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다 보니까 2차가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공부하실 때 경관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승진하고 경관하고 난이도 형사법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순경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경관시험 준비나 아니면 순경 채용시험비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난이도 해서 공부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요게 이제 7급이다라고 했을 때 순경 채용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형사법은 공부를 한 7급 정도 난이도까지 공부를 해 두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순경 채용 시험이 점차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2014년도, 2015년도 그때 인원 정말 많이 뽑았거든. 막 7,000명, 8,000명, 9,000명까지 뽑았는데 그때 난이도 같은 경우 여러분들 거의 7급 있고 그다음에 8급
그 다음에 9급 있고라고 하면 그때는 거의 막 10급 정도 난이도로 출제됐습니다. 문제 진짜 쉽게 출제됐어. 그 다음에 선택 과목하고 필수 과목이 있었는데 영어 한국사만 잘하면 거의 뭐 법과목 60점대 깔아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인원을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시험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17년도, 18년도 정도 되는 9급 정도 난이도로 출제됐고, 그 다음에 20년도 보면 그땐 난이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한 8급 정도, 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올해 시험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우리 법과목만 봤을 때, 뭐 형법이나 형사헌법, 뭐 이런 거 경찰만 봤을 때 난이도 시험이 거의 7급에 거의 준할 정도로 시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순경 시험 같은 경우는 과목 자체가 일단 세 과목밖에 안 되죠. 형사법, 경찰학, 그다음 헌법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또 영어나 이런 게 빠져버리니까 우리 일반 행정지 9급 시험 같은 경우는 총 5과목이거든. 영어하고 한국사가 있는데 이게 뭐 만만치가 않거든. 그다음 국어 정말 양도 많습니다. 뭐 일반 행정제 검찰직 같은 경우 또 거기다 형법과 형사법 들어가는데 거기는 일단 과목이 많어. 그다음에 법원직 같은 경우 과목이 8과목이야. 그러다 보니까 형법이나 형사법을 깊이 어렵게 많이 출제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시험 자체는 일단 과목이 3과목밖에 안 됩니다. 형사법 물론 이제 형법하고 형사법 일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헌법. 근데 헌법은 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경찰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양이 아무래도 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줄다 보니까 다른 과목 시험은 5과목인데 우리 시험은 3과목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난이도 변별 가리기 위해서 문제를 깊이 있게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경 체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준비를 한다 그러면 7급 정도 난이도, 즉 경관하고 따로 구별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경관이 어려운 거는 경관은 우리 순경 체험보다 과목이 일단 좀 많고 그다음에 경관이 정말 어려운 거는 경관은 일반 공채 같은 경우에 인원 자체가 40명밖에 안 뽑습니다.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1년에 40명이야. 근데 우리 순경 채용 같은 경우는 1년에 물론 이제 22년도, 23년도 인원 자체가 좀 줄겠지만 인원 자체가 이거보다 훨씬 좀 많죠. 거의 여러분들 한 100배 정도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난이도 어려운 거 시험 합격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냥 여러분들 출제 경향하고 그다음에 난이도 관련해서는 거의 7급에 준할 정도로 공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11번 자 죄수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보기 1번 자 주거침입 강간죄는 사람의 주거 등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건 성폭력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죄입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한다. 주거침입 강간죄를 말 그대로 주거침입한 후에 강간해야 되죠. 순서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세 번째 오른쪽에 선우가 바뀌어 강간한 범한 자가 자 주거침입했다. 얘가 밖에서 강간하고 그 다음에 밤에 주거침입했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당연히 주거침입 강간죄 안 되죠. 강도한 간죄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강도와 강간 후에 강도한 간죄가 되는데 강간하고 강도했다. 그럼 강도한 간죄가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때 뭐가 될 것이냐? 맨 마지막에 실체적 경합이 된다. 실체적 경합.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뭐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하고 4번 볼게요. 3번 공직선거법 18조 1항 18조 1항에 우리 38조에 불구하고 1항 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자의 경합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분리해 선고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실체적 경합이다라고 하면 실체적 경합 여러분들 자 일단은 실체적 경합일 경우에 실체적 경합은 A죄가 있고 B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둘 관계가 실체적 경합이네. 우리 동시적 경합이라고 가정했을 때 동시적 경합범 가장 중한 죄 곱하기 2분의 1 가중처벌해서 처벌하죠. 이게 우리 실체적 경합이거든. 상상 경합은 가장 중한 죄 일죄로 여기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그럼 A죄가 선거법이고 B죄가 비선거법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도 우리 실체적 경합 우리 형법에 38조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 이걸 만약에 이렇게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해 버리면 선거법 공직선거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 만약에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서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이 돼 버리면 이거는 이 직 자체 박탈돼 버립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수원시장,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인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확정이 되네. 그럼 선거직 자체가 박탈이 되거든. 국회의원이다 그럼 국회의원직 자체가 박탈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른 범죄하고 경합해 버리면 야 이거 완전 직 자체가 박탈돼 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 요건 안 되겠다라고서 선거 범죄와 이 비선거 범죄는 요건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그러면 이 경우에 실체적 경합은 요거 분리를 시키거든. 그럼 이 경우에 상상적 경합도 분리를 시킬 것이냐라는데 상상적 경합 요것도 분리를 시킵니다. 왜?
A제가 선고범인데 A제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 벌금. 자, 여기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돼 있고 B제가 보니까 3년 이하 징역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여기 상상격약 관계네. 그럼 이걸 갖다 같이 처벌해 버리면 여러분들 상당히 세게 처벌할 수가 있죠. 그럼 자기 직 자체가 박탈되거든. 그래서 이게 실체적 경합이든 상상적 경합이든 일단은 다 분리를 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 다시 보시면 세 번째 중간에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 최소하게 형법상 경합범 처벌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 처벌한다는 취지이기에 선거범과 상상격 관계는 모든 범죄를 요거를 선거범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체적 경합 같은 경우는 선거범죄와 비선거범죄 다 분리시키거든. 요 비선거범죄 다 그럼 싹 분리시키는데 그럼 상경도 마찬가지 선거범죄와 비선거범죄 모두 싹 분리시킬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 모두 싹 분리시켜라. 이렇게 합니다. 왜? 예, 정치인한테 분리할 수가 있으니까 요 얘기입니다. X가 되는 거고. 그다음 4번. 수기의 등록 상표에 대해 상표법 230조의 상표권 침해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상표마다 포괄의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하나 하나의 유사 상표 사용 행위, 하나의 유사 상표 행위가 수기의 등록 상표를 동시에 침해했다. 동시에 침해 요 키포인트 잡을까요? 동시에 침해. 일단은 상표법 위반했다라고 하면 상표법은 상표마다 여러분들 제가 성립하는데 상표마다 우리 삼성과 관련해서 삼성 보면 삼성전자 우리 브랜드가 있죠. 그다음 삼성물산이 있거든. 뭐 삼성 그다음에 생명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하나의 행위로 삼성전자 그다음에 플러스 삼성생명 플러스 삼성물산 요걸 갖다가 제가 상표법 위반했다. 그러면 일단은 상표법 위반은 세의가 되죠.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요걸 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인데 상표법 위반은 3개가 됩니다. 3개가 되는데 그럼 이때 상경이 될 것이냐 실경이 될 것이냐라고인데 하나의 행위로 아까 뭐라고 했냐? 동시에 했다라고 했죠.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니까 이거는 1타 3피가 되구나. 그럼 당연히 요거에 대해서는 상상적 경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일단 싹 잡아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12번 다음 페이지 12번 한번 볼까요? 우리 12번은 문제 여기는 뭐 박스형으로 나오긴 했는데 문제가 그냥 평이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요건 싹 뭐 해설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13번 13번 관련해서 이것도 문제가 난이도가 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 13번에 보기 3번은 요거는 뭐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을 거고 그다음에 1번은 요 법조문인데 너무 좀 지엽적인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번 요것도 상당히 좀 지엽적인 형의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시효와 관련해서 나왔던 지문인데 요것도 난이도가 여러분들 상당히 제가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거의 뭐 상당히 고득점 방정에서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1번은 뭐 법조문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보기 2번에 갑에게 징역 12년의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5년이 경과했다. 일단은 우리 10년 이상의 징역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형의 시효 관련해서 여튼 15년이 됩니다. 형의 시효 관련 15년이 되는데 두 번째 그 기간 내에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3년 동안 나가 있었다. 얘가 해외에 3년 동안 도피했네. 그럼 이것도 쳐줄 거냐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쳐주면 안 되죠. 그때는 형의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해줍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세 번째 줄에 나가 있었던 것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의 시효는 완성된다? 아닙니다. 이거는 형의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3년 동안은. 그 다음에 3번에 법원의 중상해죄, 중상해죄 유죄가 인정된 갑에게 형의 가중 감경 사유 중 형법 10조 2항 심신미약. 우리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이죠. 임의적 감경과 누범. 누범은 일단 장기의 2배를 가중하는데 적용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갑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하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요걸 볼게요. 중상해죄를 A제라고 했을 때 A제가 1년에서 보니까 10년으로 나왔네. 1년 이상. 일단 10년 이하. 요게 유죄가 되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요거 형의 가중 감경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중상해죄다라고 했을 때 중상해죄와 관련해서 얘는 1년 이상 우리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첫 번째 얘와 관련해서는 일단 누범 가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심신미약이니까 법률상 감경이죠. 여기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누범 일단 가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 누범 가중하고 법률상 감경이다. 그럼 요거 일단 순서 어떻게 할 것이냐. 누범은 여러분들 장기 2배만 하죠. 단계는 가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법률상 감경. 심신미약이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 임의적 감경 요게 되는데
자, 가중하고 감경 사유가 경합한다. 그럼 그 순서 암기하시라고 했죠. 우리 가뜩이나 누법 경장이라고 했죠. 자, 가뜩이나 누, 자 누범, 자 법률상 감경, 자 경합범 가중, 그 다음에 자 정상창자 감경.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누법, 누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법률상 감경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누범. 자, 일단은 누범 가중하니까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누범 가중하면 우리 장기만 가중하니까 얘는 1년에서 자 20년 이하 이렇게 되겠죠. 1년에서 20년 이하. 그 다음에 법률상 감경이다. 법률상 감경이니까 우리 감경할 때는 장기하고 단기 중에 둘 다 깎는다라고 했죠. 감경.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6개월 이상. 자,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10년 이하 이렇게 되겠네. 6개월 이상 10년 이하. 그럼 요 사례. 자, 맨 마지막에 가백에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하는 징역 6개월이다. 6개월 이상 10년 이하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문제 상당히 괜찮은 문제입니다. 우리 13번에 요거 별표를 좀 해두실까요? 자,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14번 학대죄. 근데 이 문제 보고 참. 진짜 또 욕 안 할 수가 없는데 출제원들. 문제 하나 정도 나오면 몰랐는데 이런 문제 많어. 14번에. 이거 법원 행시지 이건 뭐 순경 문제야 이게. 문제는 통상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1번 혹은 2개 정도 해가지고 지역적인 판례 출제하고 3번하고 4번은 우리 형법과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 근데 이건 뭐냐? 1번 아동학대 거의 뭐 이거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2번 아동복지법 거의 다루지 않거든. 그 다음에 3번, 4번 물론 이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는 3번하고 4번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 그럼 이거는 법적인 마인드로 이건 잡아낼 수가 있거든. 잡아낼 수가 있는데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가 거지 같다고 지랄 같다고 세상에 문제를 이딴 식으로 출제하는 게 어딨냐고. 딴 것도 아니고 경관 시험이다 그럼 그렇다 쳐. 근데 이거 뭐 경관 시험도 아니고 이거 순경 채용 시험 아니야. 근데 문제를 이렇게 출제해보는 학생들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 저요.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러대? 선생님 이제 기본서로 커버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서 버려야 됩니까? 저 딴 거 봐야 됩니까? 뭐 사법시험 책으로 봐야 돼? 그건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 기본서 버리고 사법시험 그거는 더 미친 거고 하여튼 출제했는데 제발 이런 거 문제 출제를 하지 좀 마. 너무하잖아 이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막 자꾸 많이 출제해버리면 학생들이 자꾸 불안해지니까 기존에 경찰 시험 합격하려면 범위가 이 정도만 있으면 돼야 되는데 학생들이 여기까지 늘려버린다니까. 여기까지 한도 끝 없이. 그럼 걔네들 어떻게 하라고. 적당히 좀 해. 자, 우리 4번 14번에 보기 2번 질문 잠깐 볼게요. 2번. 자, 아동법제법 71조 1항에 따라 처벌되는 동법 17조 2 금지 행위. 자, 금지 행위 뭐라고 되냐? 아동에게 음란을 행위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침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처벌 대상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동법의 취지에 비춰 성인의 행위가 인정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 성적 성희롱 같은 거 했다. 이거 성인에게만 인정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청소년 쉽게 말하면 고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생들 자 이런 사람들도 허용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됩니다. 아동 학대 최근에 여러분들 TV 아마 여러분들 요 프로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저 딸내미가 이걸 좀 좋아해서 우리 고딩 엄마가 있어. 고딩 엄마. 고등학교 때 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자기 애인하고 어떻게 이제 성관계를 가졌는데 임신해가지고 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임신 출산하는 경우도 비중이 상당히 좀 됩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이 학대를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거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당연히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참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어금니 아빠 있죠. 어금니 아빠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이런 경우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꼭 여러분들 성인만에 국한되지 않고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그런 학생들도 당연히 여기는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의 모욕죄. 모욕죄는 뭐 문제가 그냥 평이합니다. 문제 푸시면 되고 16번에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여기도 문제가 평이합니다.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우리 자 3번 질문 요거 하나 볼게요. 3번.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분양하기 위해 유자격자 자 신청자들 대상으로 무자격 공개 추첨으로 1인 내 분양자를 선정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자 무자격 공개 추첨 방식으로 요건 뭐냐? 일명 제입뽑기죠. 제입뽑기. 우리 입찰방해죄에서 여러분들 입찰방해죄 되려면 기본적으로 입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입찰이 없는 경우가 있네. 즉 입찰이 아닌 경우가 있어.
우리 대표적인 게 제2복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의계약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입찰방해죄 되냐라고 하는데 제2복귀 수의계약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자,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 자격이 없는 갑이 총 12인의 자, 신청자 중 9인과 맺은 협작 투자의 약정에 따라 자, 그 신청자의 자격과 명의를 빌려 당첨 확률을 75%까지 인위적으로 높여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자, 분양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 등을 방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 갑에게 입찰 방해자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제2복귀는 입찰이 아니죠. 따라서 이건 입찰 방해자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뭐 쫙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7번 볼까요? 17번. 자, 17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 사례 자 17번에 1번 자 1번과 관련해서 자 여기도 문제가 좀 중요도 많이 떨어지는 판례도 일단 포진시켰는데 자 문제가 그렇게 바람직한 문제는 아닙니다. 바람직한 문제는 자 1번 보기 1번 갑은 A를 약취한 후 강간할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자 강간할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이렇게 문제 하나 끌어볼까요? 약취한 후 강간할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자 여기다 밑줄을 것이고 강간 및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 자 일단은 약취한 후 강간을 목적으로 상해했고 그다음 나아가 강간 및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행위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행위가 두 개인 것 같은데 세 번째 줄에 갑에게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자 일단 우리 맨 위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미성년자 약취에 대한 상해를 한 특정 범죄 가중 특가법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간에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 미수로 인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 특례법 자 위반죄가 성립하고 자 양자는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 미수 사이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상경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두 번째 줄에 상해들을 가하고 여기까지 문제 하나 끊었죠. 그다음 나아가라고 했다. 그럼 요거는 행위가 두 개가 되니까 상경이 아니고 실체적 경합이 되겠습니다. 실체적 경합. 자, 그 다음에 2번에 갑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심을 일으키고 그림 등에 담겨있는 웹페이지나 인터넷 링크를 A에게 보냈다. 자, 링크 행위도 이 경우에 자, 요거와 관련해서 두 번째 오른쪽 A가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이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된 여부를 묻지 않고 자, 갑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링크를 걸어서 보내줬는데 바로 이거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가 되는 음란죄가 성립하는데 링크를 거는데 여러분들 이 링크를 쉽게 여러분들 들어가서 풀 수가 없는 뭐 여기에 막 여러분들 어떤 암호가 설정돼 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될 것이냐라는데 여기다 막 여러분들 블록체인 같은 거 암호로 걸어가지고 해버렸다. 그래서 쉽게 풀 수가 없다. 그럼 이거는 내용을 자 링크를 보낸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럼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뭐라고 나왔냐? 우리 세 번째 중간에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된 여부 불문하고 아니다. 별다른 제한 없이 한다 그러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되는데 어떤 막 여러분 블록체인 같은 거 암호화 시켜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자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X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갑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을 켜고 A가 있는 화장실 칸 너머로 휴대전화를 손을 넘겼으나 A가 놀라 소리를 질러 실제 촬영하지 못했다. 그럼 이거 카메라 이용 촬영죄 실행 착수가 될 것이냐? 일단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여러분들 화장실 밑에 옆칸에서 일단은 자 카메라 촬영을 했죠. 촬영했기 때문에 이건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자 군인 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A와 서로 키스, 구강 성교와 항문 성교 등을 방법으로 추행하고 군인 을은 자신의 독진자 숙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갑과 추행한 경우에 자 일단 둘이 동성연애 했습니다. 약간은 여러분 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추행한 경우에는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이외에 성인 남성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합의된 행위다. 그럼 이거 군형법상에 이걸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항문 성교 예전에 우리 이걸 개간이라고 했거든. 닭개자 써가지고 자 요거 우리 가늠하다 할 때 간자 써가지고 이 남자들이 성관계하는 경우가 있어. 남성의 성기를 갖다가 다른 남성의 항문에 성교했을 때 요거를 이제 군형법으로 처벌합니다. 약간 성폭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예를 들어 고참들이 밑에 뭐 병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병이나 이런 사람들 강제로 성관계했을 때 이때는
자, 요거와 관련해서는 강간죄는 되지가 않거든. 강간죄는 성기와 성기가 사입해야 되는데 그 당시도 유사강간이 없었고, 그래서 군형법상에 이때 개간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학문성교로 바뀌었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서로 좋아서 동성연애 했을 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군형법 위반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강제로 했을 때지 서로 둘이 좋아서 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 이걸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자위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 동성연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남이 을남 둘이 사귀고 있습니다. 이걸 해줄 때 이것도 그러면 형사처벌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런 것 갖다 형사처벌하면 이거는 우리 법감정이 어긋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이 밖에 추행에 해당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자, 그다음에 18번에 재산죄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일단 난이도 조금 어렵습니다. 왜? 우리 잘 다루지 않은 좀 지엽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자, 보기 1번에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탈취죄는 여러분들 몰래 가져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강제로. 그다음에 공갈죄는 요거 뭐냐? 공갈죄의 사초는 우리 여러분들 사기죄가 되죠. 우리 사기죄는 편취라는 용어를 씁니다. 편취죄를 용어를 쓰는데 우리 공갈죄는 요거 편취죄가 된 거고, 절도 강도죄 요게 이제 탈취죄가 되고, 요게 좀 틀리는 거고, 우리 잘 요거 다루지 않은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은 겁나 좀 어려워졌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진짜 출제는 욕은 안 할게. 이 썩을 놈아. 자, 그다음에 2번 영득죄는 범죄에 불법형사 필요하는 범죄. 손괴죄는 이런 거 필요 없죠. 손괴죄. 절도죄는 이런 거 필요하고 손괴죄는 불법형사가 필요가 없고. 그다음 3번 강도, 사기, 공갈죄는 재산죄인 동시에 이득죄가 된다. 즉 재물 플러스 현상 2, 강도 되고 사기 되고 공갈도 되죠. 아무래도 뭐 이득죄, 영득죄 이런 거 다루지 않아 보니까 용어 자체가 좀 낯서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4번에 영득죄는 침해 방법에 따라 탈취죄와 편취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 잘 쓰지 않은 용어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고득점 방지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번에 자, 다음 사례 중 문제, 요건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요거는 약간 이제 신유형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진짜 요 문제 만들었던 진짜 내가 와 출제 교수 나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 문제는 어려운 거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자, 20번에 자, 횡령죄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은 보기 1번 우리 횡령죄 본질과 관련해서 학설이 있는데 이 학설은 뭐 상당히 좀 지엽적인 학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 학설까지 보시는데 뭐 요거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이 학설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권에 대한 지장은 없었습니다. 3번하고 4번은 워낙 이제 뭐 기본적인 거고 중요한 거니까 소구할 수가 있고. 2번 횡령죄에 있어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범상 지배력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것은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해서 설정돼 필요는 없고 사무관리, 간섭, 조리, 신해체에 의해서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횡령죄 타인 소유 자기점유, 즉 위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위탁은 법률상 위탁 플러스 사실상 위탁도 포함을 시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보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쉬는 시간 좀 드리고, 자, 21번 자, 여기서부터 또 들어가겠습니다.